그다음에 이제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방금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 IPO도 얘기해 주셨고 그다음에 현대 글로비스 지분 매각 아까 새로운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근데 만약에 지금 이제 이런 뉴스들은 계속 나오잖아요. 뭐 조금씩 나오긴 하는데 이게 이 둘 중에 하나가 뭔가 좀 시작이 되면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이라고 투자자분들이 좀 인식을 해도 될까요? 그렇죠. 지금 정영선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 그 리스트를 보면 네. 일단 글로비스가 23%인데 여기 한 1조 6천억 네. 되고요. 네. 그다음에 모비스는 0.3%가 얼마 되지 않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게 현대 엔지니어링이거든요. 요게 11.7%인데 네. 요게 장외 거래가 지금 100만 원 좀 이상 가니까 네. 뭐 6일자 보니까 109만 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요게 한 1조 정도 되니까 실제적으로 뭐 다른 뭐 현대 오토에버 그다음에 뭐 현대차 지분 팔 수가 없고 네. 뭐 현대 위아 있는 게 너무 금액이 작아요. 네. 600억대 단위니까. 그러면 총알을 마련할 수 있는 건 결국에는 현대 글로비스하고 현대 엔지니어링인데 현대 글로비스 상장되어 있고 네. 현대 엔지니어링은 이번에 IPO를 하면 한 1조 이상의 총알이 상장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지배구조 개편 신호탄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또 현대 엔지니어링은 굉장히 본신이 애매해요. 현대 엔지니어링 회사는. 엔지니어링. 왜냐하면 이 현대 엔지니어링 전신은 사실 99년부터 올라갑니다. 99년도. 99년. 네. 네. 정문구 회장이 현대차를 이제 자동차 그룹을 만들면서 막상 만들어 보니까 사실 현대그룹 그러면 현대그룹의 전신은 현대건설을 봐야 되거든요. 네. 그다음 현대건설은 그 당시에 현대그룹에 있었죠. 네네. 네. 그래서 사실 현대차 그룹이 10대 그룹 중에 이렇게 건설사가 없는 그룹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거를 이제 그 자칭 그 위장 계열사라고 얘기하는데 H랜드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H랜드. 거기에다가 현대차가 짓는 공장 이런 걸 다 몰아줘요. 몰아주고 그거를 현대 앵코로 한번 바뀌었다가 현대 앵코에서 엔지니어링을 떼내서 현대 앵코를 분리해서 엔지니어링하고 나머지 반은 현대 건설을 확대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에 정영선 회장의 지분을 계속 이제 증자시킵니다. 그게 이제 소위 뭐 몇천 프로까지 뛰어요. 그게 현대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사실은 글로비스와 현대 엔지니어링은 역사를 보면 정부 회장이 이제 염두에 둔 건 이 두 개 회사는 일감을 몰아줘서 결론은 인수하기 위해서 전개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라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글로비스가 움직이거나 엔지니어링이 움직이면 이거는 소유구조 바뀌려고 하는 거다. 왜냐하면 그걸 위해서 만든 회사니까 아무리 봐도.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보는 거죠. 제가 옛날에 이 엔지니어링 얘기하다 보니까 기억났던 게 꽤 오래된 일인데 그러면 이제 이 가능성은 없어진 건가요? 그러니까 요새 IPO 얘기가 나오니까 현대인을 옛날에 현대건설하고 합병한다는 얘기도 막 한참 나왔죠. 그러면 이제 IPO를 하게 되면 그 가능성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합병을 해서 현대건설 이제 상장 기업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나중에 매각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아서. 그 현대 엔지니어링의 이제 히스토리를 좀 보면 여기는 그 뭐 H랜드부터 시작해서 현대 앵코로 넘어갔다가 뭐 이제 회사는 사실 시장에서 보면 되게 애매하죠. 현대 건설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왜 현대 엔지니어링이 왜 필요해라 하는데 자기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는 야 자동차 공장 만들려면 플랜트 이거 전문적인 게 필요해. 제가 볼 때 그렇게 뭐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충분히 건설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이거는 성결을 위한 총알이다. 그럴밖에 안 보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벤트들이 또 한번 나올지 한번 체크는 계속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 그 정몽구 명예회장님이 그 건강 이상설 어쨌든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좀 어떤 상태고 얼마 전에 또 이건희 회장이 좀 타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상속세 이슈가 이제 촉발이 돼가지고 관련 기업들 주가도 한번 요동을 쳤는데 그렇죠.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건강 이상설도 있고 어쨌든 사실상은 이제 경영에서 물러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대차 운영에 어떻게 좀 아직 관여하고 있다고 좀 보고 계시나요? 사실 이상설은 제일 먼저 나왔던 게 기억하시겠지만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그때 청문회 자리에서 약간 좀 느낌이 다들 이상했죠. 아주 합리적인 100%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약간 고개를 갸웃는데 아냐 다를까 그 뒤로부터 점점 더 물리더니 결국에는 정영선 회장이 수석 부회장 달더니 바로 1년 있다가 회장으로 가는 그 정도 됐으면 경영에서 완전 물려났다고 봐야죠. 특히 이제 저는 뭐 어떤 신호탄을 보냐면은
그 소위 말하는 현대차 그룹의 부회장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몽구 회장의 가신 그룹들이 있어요. 네네네. 재작년에 다 물러납니다. 네. 지금은 이제 느끼시겠지만 철저하게 정의선 회장 체제로 인사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면 뭐 금강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네,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정몽구 회장의 경영은 완전히 물러났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각에서 상속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6조 이상 되는 거 상속세가 또 3조쯤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이슈가 되긴 했는데 그 상속까지 준비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경영에서 완전 물러난 상태다. 그거 좋지는 않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좀 주가에 더 좋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의선 회장이 정몽구 회장은 좀 다른 스타일로 그러니까 옛날에 그 과거 이미지를 그냥 떼어버리더라고요. 떼어내고 자꾸 이제 우리는 모빌리티로 간다. 네. 이걸 자꾸 메시지도 주고 실제로 미국 기업들도 막 인수해버렸잖아요. 뭐 저번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기업도 인수를 하고. 근데 이제 그 정몽구 회장 체제하에서 제일 이제 리스크가 컸던 게 사실은 그 약간 노조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네, 네 그게 그렇죠.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뭐 아직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전 같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정몽구 회장이 계실 때 정말 이게 좀 심했잖아요. 파업은 뭐 일상적이었고, 근데 좀 바뀔 거라고 생각은 하고 계시나요 혹시?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좀 완화되는 스타일로. 기사를 보니까 왜 이 말씀드리냐면, 그 현대차도 지금 정년퇴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돼서 약간 스타일이 다르다라는 제 기사를 좀 많이 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좀 그게 정의선 회장 체제로 되면서 앞으로 지금은 아니더라도 좀 장기적으로 바뀔 거라고 좀 보고 계시나요 혹시? 네, 이제 많이 바뀌었죠 사실은. 네. 제가 이제 늘 분석하는 게 저는 그 기업의 임원들의 네. 변화들 항상 제가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지켜보는데 네. 가장 큰 변화는 이제 정몽구 회장 때의 키워드는 퀄리티였어요. 품질이었어요. 품질. 네. 품질 경영을 굉장히 강조했죠. 그래서 뭐 기술 품질 이쪽을 강조했고, 자동차 산업이라는 거를 그냥 정밀 기계 산업으로 디파인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게 10년 품질 보장 뭐 이런 걸 미국 시장에 하면서 먹혔는데, 정의선 회장의 가장 큰 변화는 자동차 산업을 기계공학 산업이 아니라 서비스 산업으로 보기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큰 변화다. 그래서 그 최근 3, 4년 동안에 영입한 인재들을 보면 가장 첫 번째 인재 영입은 디자인 쪽이었죠. BMW나 상당히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부사장급 C 레벨을 다 데리고 왔어요. 또 이제 일반인들 잘 모르시는데 또 하나 변화는 마케팅에 상당히 많은 인력이 바뀝니다. 나이키에서 몇 명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소위 그 경영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업으로 자기 사업을 디파인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에 따라서 향후 몇 년이 바뀌거든요. 이게 이제 기계 가공, 정밀 기계 공업에서 서비스 모빌리티로 이미 저는 바뀌었다고 봐요. 그런 트렌드로 봤을 때 이거는 현대차가 완전히 바뀐 거죠. 그죠. 예. 과거와는 전혀 다른 기업이 된 거 사실은. 그걸 좀 염두에 봐야 되고, 그래서 아마 모빌리티라는 명사의 기업에서 동사의 기업으로 가는 거죠. 네. 굉장히 큰 변화죠. 정의선 회장이 이제 그게 얼마나 성공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혀 다른 기업이 됐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게 지금 시장에 또 잘 맞는 것 같아서 지금 이제 트렌드가 바뀌잖아요. 사실은 테슬라 주가 올라갔던 것도 사실은 자동차를 잘 만들어서 간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저도.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뭐 소프트웨어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저는 열광을 했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높게 쳐서 시가총액도 엄청 났고. 맞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방향성은 맞는데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이걸 잘 구현하느냐 그게 좀 과제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그래서 아직 보면서 느낀 게 제너시스가 요새 차들이 너무 디자인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바뀌었나 했더니 디자이너를 바꿨구나. 아니 너무 달라가지고 근데 평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진짜 제너시스에 대해서. 디자인은 뭐 현대차의 디자인 변경은 뭐 완전히 전혀 달라졌죠. 너무 달라져. 지금 뭐 외국 차하고 비교해도 뭐 손색을 정도로. 그러니까 디자인도 진짜 예전에는 좀 뭔가
좀 답답한 면도 사실 있긴 네, 있었는데 네. 확실히 좀 좋아지는 게 역시 그 좋은 디자이너를 모셔온 게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현대차 그룹 이제 지배구조 관련해가지고 이제 좀 주가 얘기를 한번 해볼 차례인데 그 가장 관심 있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뭐 시나리오는 사실 있겠지만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그 시나리오에 이제 따르면 그래도 어떤 계열사들이 좀 가장 수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한 게 왜냐하면 이런 거 보면은 결국 정의선 회장은 모비스 지분을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네. 일각에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누르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좀 어떻게 보겠어요? 지금 그래도 가장 유망하게 좀 보는 지배구조 관련해서 좀 계열사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요거를 좀 이해하실 때 저는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네. 그 생각의 그 기준을 네. 내가 오너라면 내가 오너라면 내가 오너라면 딱 기준하면 네. 클리어죠. 네. 내가 오너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띄우고 싶고 내가 사야 되는 주식은 싸게 사고 싶다. 그죠. 그러면 이제 아주 명쾌해지는 거죠. 네? 그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삼성물산을 싸게 매입하는 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시장 가격보다. 맞아요. 그러니까 제일모직은 높게 평가를 받아야 되고 삼성물산은 낮게 평가를 받아야 돈이 적게 들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그 오너들의 그 지배구조, 소유구조를 바뀔 때 항상 그 룰은 지켜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있는 기업들의 가치는 극대화시키고 싶고 반대로 그 소유구조에서 핵심 계열사인데 내가 그걸 사야 돼. 그 계열사의 지분은 누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비스 지분을 사야 돼요. 그죠, 그죠. 모비스 지분이 비싸면 별로 반갑지 않아요. 네, 네. 그렇죠. 현대차의 주가가 또 오르는 거는 반갑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근데 글로비스가 오르는 것도 반가워요. 그러겠죠. 근데 모비스가 네. 오르는 거는 합병되기 전까지는 반갑지 않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단기적으로 볼 거냐, 좀 중장기적으로 볼 거냐는 차이는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게 맞죠. 그죠. 네. 그러니까 합병되기 전에는 싸게 이렇게 하는데. 근데 실제로 진짜 제가 작년에 느꼈던 게 좀 그랬던 게 모비스가 못 따라가더라고요. 현대차 주가를. 아니 실적도 좋은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저는 그게 참 의외였던 게 이 자동차 산업을 보실 때, 제가 전 직장 LG에 있을 때 진장 사업 이런 거 이야기할 때. 그 자동차 산업은 다른 산업과 좀 다른 룰이 있어요. 거래 관계에서 네. 그 거래의 그룹들이 명확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티어 1 그러는데 완성차 업체들입니다. 현대차, 토요타, 폭스바겐. 그러니까 티어 1은 반드시 티어 2하고 그래요. 티어 2가 누구냐? 모비스, 덴소, 컨티넨탈, 보쉬 이런 애들이에요. 요번에 그 LG전자가 마그마를 먹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그마가 기업 규모는 작지만 티어 2에 들어가는 규모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도 그렇고 LG도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은 자동차 사업을 하고 싶은데 네. 티어 1하고 거래를 못 하는 거야. 그러면 티어 2는 티어 3하고 그래요. 티어 3가 누구냐? 현대 오토에버 뭐 이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전기차로 가건 수소차로 가건 뭐로 가건 티어 2가 훨씬 더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러겠네요. 진짜. 당연하죠. 네. 네. 이번에 그 시장에 나온 그 한라비스테온도 사실은 티어 2 쪽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요? 네. 한우 시스템이 네. 그 정도 레벨이니까 이렇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약간 다친데 모비스로 오면 근데 모비스는 가치가 있어야 돼요. 네.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궁금했던 게 현대차 주식이 오르게 전에 왜 이렇게 안 오나? 그러니까 저도 이상한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를 어느 정도는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는데 좀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이제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 그 18년하고 19년 사이에 그 엘리엇이 모비스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 다 팔았잖아요. 네. 네. 올려주고 싶지 않은 거죠. 물론 그게 얼마만큼 그 작동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비스는 예상 보수가 오르지 않다. 그거는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뉴스다. 근데 이걸 중장기로 봤을 때는 중장기로 봤을 때는 모비스죠.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냐 이거 타이밍이 참 애매한데 이제 뭐 시장에서 시점이 발표되고 우리 지배구조 개편한다 막 이런
시작할 때가 되면 이제 모비스가 오르기 시작하겠죠. 그러겠죠. 네, 당연히.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저는 단계를 한 3단계 나눠서 봐요. 전초 단계. 전초 단계는 일단 오너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좋다. 네네. 글로비스나 뭐 그죠. 현대 엔지니어링 IPO 한다든지 현대 오토웨버라든지 뭐 그런 지금 반도체 같은 뭐 이런 거 묶을 때도 뭐 그렇게 작업을 하겠죠. 예. 그게 있고 이제 시작 단계가 되면 핵심 계열사가 저는 괜찮다. 그리고 마무리가 되고 났을 때도 중요합니다. 네, 마무리가 되고 나면 그때가 되고 나면 오히려 핵심 계열사는 좀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입장에서 굳이 그 계열사가 삼성물산의 주가 높지가 않잖아요. 네, 맞아요. 이전 부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SK그룹의 SK가 주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네, 맞아요. 최태원 회장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냥 지분하고 있으면 돼요. 또 사실 높일 이유도 별로 없어요. 네. 그런 약간의 트렌드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거를 타이밍은 저는 모르겠어요. 그 타이밍을 보면서 그러니까 시작 전, 시작 단계, 이후 이렇게 좀 보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어쨌든 아직 그 지배구조 관련돼서는 현대차가 정리가 안 되는데 어쨌든 하긴 해야 되잖아요.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됐을 때 또 수혜를 받는 기업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역시 지금은 좀 약간 눌려 있지만 또 모비스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또 좋을 수도 있고 다만 이게 또 모든 게 또 완료됐을 때는 또 약간 또 슬로우해질 수도 있다는 그렇죠. 거. 예, 이런 시나리오별로 되게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저도 질문 다 했는데 아무튼 좀 현대차가 사실 이제 우리가 현대차를 볼 때 항상 보는 게 주로 이제 투자분들이 현대차의 뭐 판매량, 뭐 매울 나이는 이제 데이터, 그 다음에 아이오닉 잘 나갈까, 또 그 다음에 뭘 만들어서 판매할까, 또 요즘에 UAM이라고 뭐 날아다니는 뭐 약간 항공기, 예, 플라잉카 이런 것까지도 계속 얘기를 해주는데 근데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현대차 이 그룹의 지배구조가 왜냐하면 아직은 끝나질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시나리오에 따라서 다양한 또 주가 움직임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저도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저도 진짜 몰랐던 거 많이 배워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아무튼 오늘 예, 너무 좀 좋은 내용 좀 배운 것 같아서 또 이런 또 현대차 그룹의 또 역사까지 알게 돼가지고 예, 오늘 좀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대차 특히 기아나 현대차 주주분들은 오늘 꼭 강의 보셔가지고 향후에 또 어떤 흐름들 펼쳐질지 좀 면밀히 관찰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박주근 대표님 너무 좀 감사드리고요. 그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만 좀 한번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이렇게 소개해 줘서 고맙고요. 소유구조, 지배구조가 사실 어렵긴 하지만 이걸 잘 뜯어보면 굉장히 기회가 많습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는 그 자산운용사들 한 30구 돌면서 지배구조만 한번 쫙 강의를 해준 적이 있어요. 공동부터 시작해서. 그때 되게 재밌게 이제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들이 특히 이제 한 100대 기업 이내들은 다 소유구조에 대해서 치명적인 바틀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 기업들이 소유구조를 변경할 시점에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시점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는 그것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저는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재미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 너무 좋은 방송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상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